조금만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광산시민연대 제5차 원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확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례를 통해서 본 민민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선이 우리 저희 대표님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 부탁합니다. 네, 정면을 항상 보고 할 수가 없어서요. 실은 민민 갈등 부분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항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때, 또 추진이 될 때 발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례는 평동의 소각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향동 한전특별지원금 추진 사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 세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 소각장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광산시민연대에서 우리 평동의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평동의 소각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작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광주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평동 상란에다가 함께 구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소각은 하지 않고 매립장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정을 광주시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매립장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동 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보통 다 이 공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을 함께 갖춘 그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근데 그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에 의하면 보통 2만 톤, 연 2만 톤 이상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평동 산단의 그 부지는 50만 제곱미터가 넘고, 그 다음에 연간 2만 톤 이상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200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 평가에 의하면 1일 매립이 29.3톤, 그 다음에 소각은 50톤, 이렇게 해서 총 하루에 79.3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연간 2만 9천 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2만 톤이 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공고도 하고 했어요. 근데 한 8차례 이상 공고를 했지만 그게 다 무산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7월 달에 광주에너지라는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2020년도 해년마다 환경부에서 각 공단의 폐기물 처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근데 2020년 환경부 평가에 의하면 1일 평동 상단은 매립이 4.9톤, 소각이 2.9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하면 광주시는 하루에 5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소각이 2.9톤밖에 안 된다. 한 17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산시민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게 맞는 거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 광주시는 2003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주시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럼 매립은 하겠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폐기물을 가져오면 어떤 물건은 소각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립장만 만들어 놓으면 소각할 것도 매립을 해버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 딴 데로 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민들이 얘기한 게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 가스라든가 아무튼 몸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부각을 해서 소각장은 안 하고 매립장을 한다라고 광주시에서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주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갖고 정했다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왜 특정 업체에 대해서 8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특정 업체를 스스로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매립도 4.9톤밖에 안 되는 일일 양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소각장과 매립장을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주시의 결정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매립장만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 주민 민과 관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민의 대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광주시나 환경부 관련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민관 갈등의 내용은, 대책 방안이 결과적으로 민관 갈등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료는 산정지구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LH 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산정지구도 포함을 했어요. 공공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근데 여기 규모가 부지가 51만 평이 되는 부지입니다. 꽤 큰 부지고, 그 다음에 13,000세대가 조성이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어제 실은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주체가 조우석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에 있는 조우석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광주 경실련이 주체가 돼서 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은 그때 3월달이니까 발표가 될 때는 어떤 발표였냐면, 전국에 한 서너 군데 해가지고 여기 공공주택단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광주에 산정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어등산 밑에 자락에 지시마을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 곳이죠. 저수도 있고 저수도 있고. 거기에는 빅그린 산단에서 조성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성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광주시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7%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울산이 1위고요. 주택 보급률이 울산이 1위고, 그다음에 광주가 2위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울산은 그나마 좀 높다고 얘기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공단이 울산처럼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는 이 의미는 뭐냐면, 광주에 100채가 필요한데 7채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채가 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주택 보급률이 높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주택 개발 얘기하는데, 실은 아시겠지만 하남의 시형 아파트라든가 작은 아파트들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옛날 어르신들 많이 사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곳에 비어있는 곳이 많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는데 또 공공주택을 거기다가 만들게 되면 먼 외지에서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데 그 치아도 있는 공공주택도 비어 있는데 서로 조성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월곡동에 많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도 그쪽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면 공공주택을 개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하면 그쪽에 토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은 옛날에는 강제로 몰수를 했죠. 뭔가 공사를 하고 뭐가 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막 쫓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남이라는 것도 조성이 된 게 실은 서울시 안에 달동네라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신 분들 쫓아내고 개발하면서 다 그쪽으로 이주하고 돼서 조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진상 교수님이 그때 발제를 했는데 몇 가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혜가 있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농지법 및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고, 그다음에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또 감면해주고, 초지법에 따른 대체 초지 조성비를 감면해주는, 한마디로 그 굉장한 거죠. 공공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감면이 되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어제 왔던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국가가 싼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싸게 하는 거죠. 지금 대장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원주민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화가 난 게 아니 본인들은 거기에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국가에서 뭔 일을 한다 하면 대부분 말 잘 듣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시세보다 뭐 반값이나 더 싸게 하더라도 그 돈 받고 나갔어요. 왜? 한꺼번에 큰 돈을 갑자기 주니까. 그럼 그 돈 받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0배, 1000배 수익을 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개발 관련된 이익에 대한 환수를 좀 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돈을 더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발자, 투기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한대 수익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산정지구의 원주민들 또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절반값에, 시세 절반값에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중에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겁나게 많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주느냐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조치가 특별히 현재로서는 없대요. 지금 법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만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정비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업을.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싸니까 그리 갔겠죠. 예를 들어서 소암공장이나 이런 데 있다가 부지가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자동차 정비업체가 꽤 있습니다. 산정지구에. 이전에 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그 돈 받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등산 그 밑에 자리면 그나마 광주에서 싼 곳인데. 그래서 이 설계에서 누가 그러면 설계를 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은 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여기다 왜 하려고 해요 산정지구에다가. 그러니까 땅값이 싸니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싼데 들어가갖고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뻥 튀겨서 그 초기에 들어갔던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배 분리 만들어주고 원주민들은 그냥 뭐 시세 반값이나 되는 돈을 받고 쫓겨나가고 그럼 또 그것보다 더 싼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정지구의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요 앞전에 광주시청 앞에서 꽤 큰 시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산정지구도 결과적으로는 입장이 뭐냐면 옛날에는 국가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공공주택단지 개발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 쫓겨나갔는데 지금은 너희들 나가시오 하면 나간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거기에 저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 밑에라 맹꽁이도 살고 뭣도 살고 해서 본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데, 예? 근데 맹꽁이가 있는 데는 그 개발이 안 된답니다. 그 택지 개발이나 이거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본인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경치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나려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맹꽁이가 있으면 개발이 안 되고 나같이 환자가 있는데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사람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는 거냐. 그래서 사람보다 맹꽁이가 더 중요하냐 그런 얘기도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을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고 좋게 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설계가 좋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재가 좋게 들어가고 그래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하는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울에 있는 공공주택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시설도 좋다 이런 홍보를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공주택 개발 부분이 지금 현재 강주에서 아파트가 보급률이 10년 뒤에는 135%, 135%, 100채 중에서 35채가 놀고 있다 얘기죠. 135%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굳이 공공주택을 산정지구에다 개발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선원지구라든가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라든가 이쪽에 그 선도 개발지구라 해서 평동 쪽에 좀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아파트 단지를 굉장히 지금 강주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LH에서 자기네들 땅값 장사나 하고 개발해가지고 수익 내가지고 자기네들 급여나 올리려고 하는 성과급 축제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대책위원장이 산자부에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강주시에서 안 한다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주시의 책임이 같죠. 강주시에서 안 한다 목표를 정하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주시에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빅그린 산다음을 연계해가지고 강주형 일자리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산정지구에다가 강주형 일자리 관련된 주거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 공약이나 내용도 만들어가지고 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도시재생국장이 와가지고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어쨌든 하겠다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과 강주시와의 같은 관계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양동 한전특별지원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시는 송전탑을 빅그린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인국 본양을 통과하고 빅그린 산단으로 가는 송전탑 설치한다 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지중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땅 속으로 해라, 저기 도로로 해라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그래서 설치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인국 동하고 주로 통과되는 본양 동하고 각각 6억 5천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소위 얘기해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지원금이라니까 뭐 현금으로 이렇게 배상해가지고 막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2층짜리 건물 짓겠다 해가지고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설계도 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양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위원회라는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좀 하겠다고 머리를 쓴 게 본양 공용센터를 만들겠다. 함께 쓸 수 있는 센터. 이제 그게 뭐냐면 2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카페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도 받고 뭐 이렇게 수익도 창출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거기를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장소를 해필이면 본양 경로당이라고, 옛날에, 지금은 경로당이 본양에 28개가 있습니다. 노인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도 없을 때 그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본양 동사무소 맞은편 쪽에다가 본양 경로당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한옥집으로 이제 좋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또 어떤 분은 10만 원 내고, 그 당시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만들어서 한 6명의 공동 명의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경로당을 철거를 시키고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설계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6억 5천 중에 설계비가 이제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여러 기자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한 얘기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설계비가 그 평수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나온대요. 근데 5천만 원을 설정을 해갖고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설계비를. 근데 해필이면 설계하는 건축 사무소가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아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싸게 좋은 걸로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일을 할 때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익성이라는 걸 띄고 어떤 일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누가 봐도 공동위원장이 지금 3명, 4명 정도가 되는데, 그 위원장의 아들이 설계를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설계비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5천만 원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리 설계를 좋게 해도 광주 지역에서 이쪽의 의견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했는데 설계 비용이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 3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납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본양 경로당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 광산시민연대 실은 8월 3일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본양동의 한전 특별 지원금이 이렇게 6억 5천이 들어왔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추진위원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게 추진위원회 아들한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은 추진위원장에서 그만둬라,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둬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 30명 더 넣어서 투명하게 또 운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본양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서 깊은 곳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철거가 됐으니까 쉽지 않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들어지고 그냥 바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더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민민 갈등이죠. 본양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 50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위원장과 총무, 부위원장 선출을 해가지고 실은 추진위원들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배포해둔 내용을 보면 여기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제 갈등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경쟁형, 협력형, 그다음에 회피형, 수용형, 타협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경쟁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협력이라는 것은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 나갈 것인가 부분이고, 회피형은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딱 둬버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용형이라는 것은 A와 B가 있다면 합의점을 한 C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다든가, 누군가가 협력적으로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고, 타협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서 A, B가 있으면 두 개의 갈등이 되면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타협을 해나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아까 사례로 얘기를 한다면, 평동 산당 같은 경우는 민관 관련된 부분인데 실은 민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은 소규모의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드는
대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평동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양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협력형으로 아니면 타협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수용을 해야겠죠. 주민대책위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안 하고,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기 선원지구나 이쪽에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10월 7일 날 광주시장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민 갈등으로 있는 그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역 주민의 양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광산시민연대가 타협을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 갈등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타협이 안 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 4가지 방식으로 회피하기, 수능하기, 직면하기, 협력하기 내용들이 있는데, 실은 회피하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수능하기는 어쨌든 뭐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또 다른 주민의 추인위원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면하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소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협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합의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장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한 평화적으로, 우리가 폭력적으로 할 수 없죠. 법적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 송조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주민의 갈등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관여해보고 참여를 해보니까, 실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한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관이고 민이고 주장하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무조건 설득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한전도 그렇고 여기 광주시라든가 광산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들이 먼저 만들었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따라주라, 주민들은 따라주라, 당신들은 따라주라, 이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해도 그걸 수용하려는 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우리 본양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실은 수용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 우리가 이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간섭을 하냐, 이런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간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와 논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서 그걸 수정을 하고 협력해 가는 그런 훈련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가고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민과 관, 민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활동하는 주요 인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런 교육 훈련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남의 얘기를 듣고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의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폭력 대화라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상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사회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 지도층 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또 이걸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갈등 문제에 처해 있는 부서를 그래서 활동하는 공무원들 또 특별한 교육들이 좀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향후에 있을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협상하고 중재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갈 건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례가 여전히 우리 광산구에서는 지금 현재 갈등 구조로 계속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한 발을 뒤로 물러서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쉽게 예전처럼 순응하고 그다음에 복종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시기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답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광산구의 주요 갈등 문제로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실은 이것 말고도 신가지구에 재개발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원주민들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한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있어요. 또 공공한 문제나 그다음 소음 피해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입장들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아예 공공한 이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자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라리 광산구 내, 광주 내에다가 그냥 이전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그 다음에 공항은 이전하지 말고 군공항만 이전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교통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군공항, 여기 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해야 된다. 라고 이번에 고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키워드를 쥐고 있는 데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또 더 얘기하면 청와대고. 여기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고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시도 전제 조건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애매한 말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 단톡방에 많이 올렸는데, 그걸 보면 막 궁금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주민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과 관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앞으로 산재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스킬,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정문석 대표님. 정문석 대표님도